심해 속에서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 이번 여정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전설 속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의 비밀이 드러나고 깊고 어두운 해저 동굴, 숨조차 삼켜지는 순간 네드가 목숨을 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눈보라 몰아치는 남극의 얼음벽까지 잠수함이 돌진하고 거대한 촉수 괴물 초대형 오징어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바꿔놓을 탈출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 여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노틸러스호는 유럽에서 점점 멀어져 가며 남남서로 항해했어요. 바깥에는 더 이상 육지가 보이지 않았고 바다와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죠. 연구에 다시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네모 선장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밤에 해저 산책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콩세이와 네드랜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단 둘, 선장과 저, 이렇게 둘만의 시간이었죠. 제가 랜턴을 챙기려 하자 선장이 말했어요. 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죠. 노틸러스호에서 약 3km 떨어진 해저에서 강한 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랜턴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했어요. 우리는 철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바위를 넘으며 조금씩 올라가다가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바위와 돌들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규칙적으로 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달했죠. 그 풍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커다란 분화구 속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암과 부서진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아랜 무너진 지붕, 쓰러진 신전, 땅바닥에 놓여있는 기둥들. 그것은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선장이 하얀 조약돌 하나를 들어 검은 현무암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아틀란티스.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리비아의 바깥 지브롤터 해협의 어귀를 뜻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들 너머에 존재했던 곳. 그리고 그곳은 이제 물속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의 땅이었죠. 강인한 백성들이 살았던 바로 그곳, 아틀란티스. 그들의 문명은 강력하고 그들의 역사 또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에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등장하는 그 도시였죠. 사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이 아테네의 시인이자 입법가인 솔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것이었습니다. 솔론은 이집트에서 온 나이든 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중 그들에게 아틀란티스에 관한 전설을 들었죠. 그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인들은 900년 역사를 지닌 아테네가 세운 최초의 도시를 침략하여 그 일부를 파괴했다고 해요. 그들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광대한 대륙을 점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지배력은 이집트로 뻗쳤고 그리스까지 지배하려 했으나 그리스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저항 앞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어느 날 대홍수와 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아틀란티스 대륙은 단 하루 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 대륙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은 마데이라 제도, 아조르 제도, 카나리아 제도, 베르데콥 조동으로 변해 아직도 수면 위에 솟아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전설의 도시였던 거예요. 꼬박 1시간이나 그곳에 있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노틸러스호로 되돌아왔죠. 아틀란티스를 본 지 이틀째 되는 날 갑판에 나가보니 아침인데도 사방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잠시 후 불빛이 켜지자 그곳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노틸러스호는 마치 부두처럼 꾸며진 둑 옆에 고요히 정박해 있었죠. 사방을 둘러보니 높다란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둥근 호수였어요. 크기는 대략 3km, 둘레는 10km 남짓. 압력계를 보니 호수 수위는 바깥 바다와 같을 거라 했어요. 아마 바다와 이어진 비밀 통로가 있겠죠.
암벽들은 깔때기를 엎어놓은 듯 밑에서부터 둥글게 휘어 올라가며 천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천장의 높이는 500에서 600m쯤. 꼭대기에는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네모 선장은 여기가 죽은 화산 속 바닷물이 흘러든 은밀한 염수호라고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불과 연기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통로로만 쓰이고 있었죠. 항구가 필요 없는 노틸러스호가 왜 이런 피난처를 찾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선장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노틸러스호에 필요한 건 항구가 아니라 전기를 만들 석탄이네. 그리고 그 석탄은 이곳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죠. 지질시대의 거대한 숲이 변해 생긴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광산 말이에요. 나는 네드와 콩세유를 데리고 다시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콩세유는 언제나 침착해서 물속에서 자다 깨어나 산속에 있어도 전혀 이상해하지 않더군요. 반면 네드는 이 동굴에 탈출구가 있을지 내내 걱정만 했어요. 점심을 마친 뒤 우리는 호숫가에서 떨어진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졌죠. 우리는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계속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75m쯤 올랐을 때 화산 속 아치가 앞으로 기울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위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죠. 우리는 한동안 그 벽 앞에서 숨을 고르다가 방향을 틀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벌집이에요. 벌집이라고? 네, 벌집이요. 꿀벌이 주위에 붕붕 댄다니까요. 네드는 유황을 섞은 마른 나뭇잎들에 그의 라이터 불꽃을 대자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연기가 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자 벌집의 배가 갈라지고 향기로운 벌꿀이 몇 킬로그램이나 들어있었죠. 네드는 꿀을 배낭에 담으며 말했어요. 이 꿀을 빵나무 반죽에 섞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렴요. 달콤한 빵이 만들어지겠죠. 달콤한 빵이라니 좋군. 자, 이제 흥미로운 산책을 계속합시다. 우리는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바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따라 도는 중이었어요. 맹금류가 그늘 이곳 저곳에서 공중을 빙빙 돌거나 바위 꼭대기에 있는 둥지에서 놀란 듯 날아올랐죠. 비탈에서는 통통하게 살찐 능해가 긴 다리로 빠르게 도망쳤어요. 네드는 사냥감을 보는 순간 그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없는 총알 대신 돌멩이를 던졌어요. 능해를 잡으려다 20번쯤 넘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어쨌거나 그는 성공했어요. 그 보상으로 캐나다인 네드의 가방엔 꿀 옆에 능해 한 마리가 더해졌죠. 산책은 계속되었고 입을 크게 벌린 동굴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1시간 동안 그 매력적인 동굴 안에 누워 있었어요. 네드의 변함없는 탈출 계획을 들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밀물이 급류처럼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었죠. 밀물이 빠진 날에 우리는 노틸러스호로 돌아갔죠. 노틸러스호의 진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바다로 돌아갈 희망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죠. 네모 선장은 배의 뱃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네드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거의 침묵만 지켰지요. 선장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은 어두운 불길처럼 타오르며 나는 그의 과격함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네드와 콩세유가 내 방을 찾아와 네드는 곧장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수를 물었어요. 콩세유는 배의 크기와 산소 공급량을 계산하자고 했고 나는 이 공기만으로도 625명이 하루 숨 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우리 셋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네요. 숫자를 들은 네드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삶에 익숙한 그에게 이 단조로운 선상 생활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남극의 바다로 향하고 있어요. 3월 11일 남이 55도 바다 위에는 길이 6, 7m의 희끄무레한 얼음덩어리들이 떠 있었고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지요. 빙산을 처음 본 콩새우와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평선에는 눈부신 하얀 띠가 펼쳐졌습니다.
곧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나타나 햇빛을 받아 초록빛, 자수정빛, 대리석빛으로 변하며 보석처럼 반짝이었지요. 얼음 섬 위에는 수천 마리 새들이 둥지를 틀고 울음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얼음 덩어리들은 모스크 사원, 종탑, 무너진 도시처럼 보였고 거센 눈보라 속에서 빙산은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잠수 중이던 노틸러스 호가 빙산과 충돌하면 물속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지요. 네모 선장은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푸르스름한 수로를 찾아 길을 열었어요. 거대한 얼음 벌판도 그의 돌진 앞에서는 갈라졌고 배 주변으로 얼음 조각이 우박처럼 떨어졌습니다. 빙산입니다. 이미 남극권이었지요. 앞에는 얼음 덩어리가 뒤엉킨 거대한 빙원이 펼쳐졌습니다. 60m 높이의 뾰족한 얼음 봉우리와 잿빛 절벽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개 속 태양빛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선장이 더 나아간다면 영웅이겠지만 자연의 장벽은 넘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음들은 순식간에 퍼져 바다를 막았고 잠시 우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네모 선장은 노틸러스호가 남극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하며 물속을 통해 빙산 밑을 지나갈 계획을 설명했지요. 남극에도 얼지 않은 바다가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하니 가슴이 뛰네요. 갈 수야 있겠죠. 하지만 돌아오진 못할 겁니다. 3월 19일 아침 6시 거실 문이 열리며 네모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얼음이 없는 탁 트인 바다가 나타났어. 급히 갑반으로 올라가자 내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빈과 빙상 몇 개만 떠 있고 그 너머로 탁 트인 바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 떼가 헤엄쳤습니다. 온도계는 3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남극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정오의 위치를 측정해 알겠지. 그날 우리는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섬에 도달했습니다. 높이 200m의 섬은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선장과 승무원 2명, 그리고 콩새우와 나는 보트를 타고 섬으로 향했어요. 선장님, 이 땅을 처음 밟는 영광은 마땅히 당신이 누리셔야죠. 드디어 남극 땅을 밟는군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발자국을 남긴 적 없는 땅을. 그는 곳 끝에 올라 팔짱을 끼고 서서 불타는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네모 선장의 요청에 따라 나와 콩새우도 내려가 남극을 둘러보았습니다. 11시가 되어도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정오에도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새벽 갑판에서 네모 선장을 만났습니다. 날씨가 조금 개는군요. 희망을 가져도 좋겠어. 점심을 먹고 육지에 가서 관측해 봅시다. 네드에게 남극을 선언하는 순간을 함께 보자고 했지만 그는 단칼로 거절했지요. 우리는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네모 선장은 높은 봉우리로 올라 관측했고 태양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오, 우리는 남극에 도달했소. 망원경 너머로 태양이 수평선 위로 정확히 반으로 잘린 모습을 확인하며 그는 선언했습니다. 1868년 3월 21일 남이 90도에서 남극에 도달했어. 지금껏 알려진 대륙의 6분의 1을 점유하겠어. 나의 이름으로. 태양이여 안녕히. 찬란한 태양이여 사라져라. 이제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잠들라. 6달의 기나긴 밤이 나의 새로운 땅에 어둠을 펼치게 하라. 빙산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쿵! 노틸러스호가 크게 흔들렸지요. 물탱크에 물을 빼 균형을 맞췄지만 얼음덩어리도 함께 떠올라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멈추며 얼음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철판벽이 열리자 탐조등에 반사된 보석빛이 한꺼번에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황홀하군. 안 그런가 네드? 제기랄. 그렇군요. 속도를 높이는 노틸러스호. 빛이 줄무늬처럼 스쳐갑니다. 철판벽이 닫히자 다시 어두워졌어요.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아직 믿기 힘들군. 이젠 인간 세계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할지도요. 인간 세계? 친구, 우린 거기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새벽, 뱃머리 충격. 오전 8시 25분, 모든 출구가 막혔습니다. 양옆 10m 빙벽, 위엔 얼음 천장, 아랜 뒤집힌 얼음. 우린 얼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산소는 이틀치. 우리는 선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곡괭이로 파기 시작했는데 12시간이 지나도
1m도 못 팠습니다. 공기가 탁해지고 숨이 가빨라졌지요. 엿새째, 배에 물을 빼 무게를 줄이고 스크류를 전속 회전. 얼음판이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마침내 노틸러스호가 얼음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해치가 뜯겨나가 신선한 공기가 퍼집니다. 우린 살았습니다. 아, 산소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주인님, 마음껏 들이쉬세요. 세상에 산소는 넘쳐나니까 아낄 필요 없어요. 네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상어도 놀라 도망갈 만큼 거칠게 공기를 들이마셨지요. 그 모습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두 동료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우리 셋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요? 태양이 있는 북쪽으로 가고 있네. 우리는 혹시 네모 선장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는 대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을 지난 우리는 태양이 있는 북쪽으로 나아갔지요. 네드는 가까운 육지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망망대해에서는 방법이 없었지요. 4월 20일, 우리는 수심 1500m까지 올라왔고 가장 가까운 육지는 바하마 제도였습니다. 거실 철판문이 열리자 우리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전설 속 괴물 오징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들 1861년 테네리페 섬 근처 사건을 아나? 부게르의 오징어 말일세. 부게르의 오징어요? 후맞네. 소형 쾌속선 알렉통호 선원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괴물 오징어를 발견했지. 작살과 총을 쏘았지만 젤리 같은 살은 쉽게 뚫리지 않았네. 겨우 올가미를 걸었지만 꼬리만 잘린 채 사라졌지. 드디어 실화를 듣는군요. 8개 다리는 뱀처럼 흔들렸을 거고 눈은 튀어나왔겠죠? 부리는 앵무새처럼 컸겠죠? 맞네, 콩새우. 콩새우는 창가에 바싹 붙어 오징어의 모습을 또박또박 짚었고 나는 맞장구 쳤습니다. 마침내 콩새우가 저 녀석이 부게르의 오징어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형제뻘은 되겠네요 라고 속삭이자 네드는 눈을 번쩍 뜨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나도 시선을 넘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설 속 괴물이 눈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오징어가 마치 바닷속 악몽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청록빛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몸 길이의 2배나 되는 길쭉한 다리들이 메두사 머리카락처럼 뒤엉켜 꿈틀거렸지요. 머리 아래 앵무새 부리 모양의 단단한 잎은 수직으로 벌어지고 여러 줄로 난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였습니다. 우현 유리창에 7마리의 오징어가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노틸러스호를 따라오며 부리로 철판을 긁고 배가 갑자기 멈추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중앙 계단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네모 선장과 부관들은 손도끼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콩새우와 나는 도끼를, 네드는 작사를 잡았습니다. 해치가 열리자 오징어 다리가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갑반 위에는 20개쯤 되는 다리가 꿈틀거렸지요. 네모 선장이 도끼로 다리를 잘랐지만 다리 2개가 선원 1명을 낚아채면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달려들어 오징어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8개 다리 중 7개를 잘라냈지만 괴물의 먹물주머니에서 검은 먹물이 뿜어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잠시 후 오징어는 불행한 동료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분노한 우리는 10마리가 넘는 오징어 다리를 계속 베어냈습니다. 네드는 작사를 던져 청록색 눈알을 겨눴지만 한 다리에 휘둘려 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괴물의 부리가 네드를 향해 벌어졌을 때 나는 달려가 도와주기 위해 움직였지만 네모 선장이 먼저 도끼를 휘둘러 부리를 막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네드는 아가미 심장을 포함한 3개의 심장을 작살로 꿰뚫으면서 반격했지요. 이 치열한 싸움은 1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다리가 잘리거나 다친 괴물들은 결국 바닷속으로 도망쳤고 네모 선장은 온몸이 핏두성이가 된 채 한동안 꼼짝없이 동료를 삼킨 바다를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868년 6월 1일 북위 47도 24분, 서경 17도 28분.
방제으로 후 잔해를 보고 난 후 노틸러스호는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쿵 하고 폭발음이 들려왔죠. 대포 소리예요. 네드, 저 배에 국적을 할 수 있겠나? 아니요. 깃발은 없어요. 하지만 군함이 확실합니다. 큰 돛대 끝에 삼각 깃발이 달려 있거든요. 그 배는 줄곧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1km 앞까지 오면 저는 물에 뛰어들 겁니다. 교수님도 같이 뛰세요. 주인님, 우리가 헤엄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드를 따라가기로 하신다면 제가 주인님을 끌고 저 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전함 앞에서 흰 연기가 펑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바다에 떨어졌죠. 아니, 우리를 향해 쏘고 있잖아. 잘했어. 용감한 자들이군. 주인님, 저들은 우리를 일각고래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보였을 텐데. 아마 그래서 쏜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바다 괴물의 정체가 잠수함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포탄은 점점 더 가까이 떨어졌고 네드가 손수건을 흔들려 하자 네모 선장이 번개같이 달려와 그를 밀쳐냈습니다. 내 놈부터 노틸러스호 중각에 꽂아주려. 선장은 전함 앞에 검은 깃발을 펼쳤습니다. 남극에 꽂았던 그 깃발이었죠. 박사, 내려가시오. 동료들과 함께 저 배를 침몰시킬 거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교수. 공격받았으니 무서운 반격을 시작할 거요. 노틸러스 오는 속도를 높여 전함을 유인했습니다. 오후 4시 나는 선장을 마지막으로 말려봤지만 내가 법이고 정이요. 저 배가 내 조국, 가족, 모든 것을 빼앗았소. 증오하는 모든 게 저기 있어. 전함이 불과 2km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노틸러스호는 순식간에 잠수했고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전함의 선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전함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선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젊은 여인과 두 아이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엄청난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2, 3주 동안 선장이나 부관, 승무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탈출합시다. 좋네. 바다에 삼켜지더라도. 10시.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선장의 오르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슬프고 절망적인 곡조. 전능하신 하느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황한 나는 서재를 가로질러 중앙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보트 출입구를 몸을 던지며 외쳤죠. 떠나세, 떠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드는 잠수함 선체에 뚫린 출구를 먼저 닫았습니다. 그 다음 먼키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며 보트의 뚜껑을 단단히 닫았지요. 마지막으로 잠수함과 보트를 연결하는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발격된 줄 알았고 네드는 내 손에 조용히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네. 마엘스트롬! 마엘스트롬! 마일스트롬, 거대한 소용돌이.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상황에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이 있을까요? 하필 우리가 막 노틸러스호를 떠나려는 순간 이 배가 그 무서운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견뎌내야 해요. 나사를 다시 조여야 합니다. 노틸러스호에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사가 튕겨 나갔어요. 그리고 보트는 마치 새총에서 쏜 돌처럼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어요. 순간 나는 철제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해저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트가 어떻게 그 무서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네드, 콩새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로포튼 제도 근처에 한 어부의 작은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드와 콩새유, 둘 다 무사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북받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해저 이말리를 탄생시킨 상상력의 거장 쥘 벨은, 그리고 그의 소설 속 깊은 바다를 지배하는 정체불명의 사나이 네모 선장의 비밀. 그리고 이번엔 해저 이말리 영상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황금빛 보석처럼 반짝이며 고대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주의 전설. 고대 해전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빨판 상어의 놀라운 한방. 바다의 온순한 거인 매너티의 느긋한 매력.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 가축을 돌보는 신비한 수호자 프로테우스. 자, 준비되셨나요? 바닷속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